안녕하세요. 채권에 관해서 학습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쪼록 이번 3차 시에서도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3차 시에서는 채권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그러한 위험과 주식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채권, 즉 주식 관련 사채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울러서 채권 투자 전략과 채권과 금리와 관련된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채권을 투자할 때 나타나는 위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가격 변동 위험입니다. 우리가 지난 차시에 말길에 채권 가격 정리 혹시 1번 기억나세요?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됐었죠. 그래서 채권 투자할 때 매입한 금리보다 현재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위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 위험입니다. 이 본 위험은 보유한 채권에 대해서 신용 등급이 하락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되면 유통 수익률이 상승을 해서 채권 가격을 하락하게 되죠. 자, 이러한 신용 위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파산한,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부도 위험이 되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신용 등급 하향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본 위험은 투자자가 경제 상태가 보통일 경우에는 국채와 회사채를 동시에 매입을 하겠죠. 그러나 채권 시장이 좋으면 국채와 회사채 간의 그러한 스프레드는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채권 시장이 어려워지면 투자자들은 국채를 좀 더 사게 되고 회사채를 아무래도 매입하는 데 꺼려하겠죠. 또 어떠한 투자자들은 회사채를 팔고 안전자산인 국채를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국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는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한 스프레드 확대의 위험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서 경영상태나 재무상태가 나빠지는 요인으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그러한 위험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내용이 상당히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되겠죠. 채권 시장이 경색이 돼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매도할 수 없는, 그래서 현금화 시킬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이 되겠죠. 자, 다음은 콜 위험입니다. 이 콜 위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의상한 위험이라 해서 콜러블 본드가 있고, 하나는 수의상한 청구 채권인 그러한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되는 그러한 위험입니다. 콜러블 본드는 수의상한 채권으로서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회수함으로써 발생되는 그러한 위험이고, 풋더블 본드는 채권의 보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위험으로서 발행자에게 채권에 대해서 상한을 청구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콜러블 본드와 풋더블 본드는 각각이 발행자와 투자자에게 채권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 관련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환 사채인 CB 콜러블 본드와
신주 인수권무사채인 본드 위드 워런트 BW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채들은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또는 보유 중에 있다가 발행회사의 주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식을 인수하는 그러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권리의 종류에 있어서 전환사채는 주식 전환권을 가지고 있고 신주 인수권무사채는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 행사에 있어서 시비는 권리 행사 후에 사채로서의 그러한 의무는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BW는 권리 행사 후에도 사채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자, 권리 행사세의 자금은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되니까 신규 자금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BW는 사채는 존속하는 동시에 추가 자금을 출자를 해서 주식을 인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CB는 총자산이 불변이 되겠죠.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것 뿐이니까. 그러나 BW인 경우에는 채권은 채권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새로 금액을 출자해서 주식을 인수하는 거니까 총자산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B의 권리 행사 후 지위는 당연히 채권자가 주주로 바뀌는 거고 BW는 사채권자이면서 주주가 되는 것이겠죠. 자, 권리 이전 가능 여부에 있어서 CB는 비불용으로만 발행이 돼야 되고 BW의 경우에는 불용과 비불용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환사채는 신주를 취득할 때 사채 금액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BW도 사채 범위 내에서 추가 출자를 해야 됩니다. 자, CB나 BW의 발행 이유는 일반 사채와 대체로 낮은 그러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BW는 일반 사채와 전환사채의 중간 정도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환사채, 익스체이블 본드를 더 추가해서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B의 발행법인은 주식회사고 BW의 발행법인도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나 교환사채인 익스체인저블 본드는 상장회사와 코스닥 회사입니다. 자, 정관의 근거는 EB는 불필요하지만 CB와 BW는 필요하게 됩니다. 자, 등기도 EB인 경우에는 불필요하지만 CB와 EB는 다 필요하게 됩니다. 권리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CB는 전환권을 가지고 있고 BW는 사채 인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CB는 교환권을 가지고 있죠. 권리 행사 후에 CB와 EB는 사채가 소멸이 되죠. 그러나 BW는 사채가 만기까지 존속이 됩니다. 권리 이전인 경우에 CB와 EB는 사채와 함께 가능하지만 BW인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만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대상 증권입니다. CB인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주식이고 EB인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 주식입니다. 그리고 BW는 발행회사의 신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신주 자금인 경우에 CB와 EB는 각각의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신규 자금이 불필요하겠죠. 그러나 BW인 경우에는 채권은 채권대로 만기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겠죠. 주식을 인수하려면. 그래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채권 투자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요인이 바로 금리의 변화겠죠. 그래서 이러한 금리를 변화하게 하는 그러한 경제 변수와의 관계를 도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변수는 당연히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가와 소비, 투자, 정부 지출과 순지출과 환율은 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이 조건은 경제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이고, 일시적으로 경제가 외부 요인에서 충격받을 때는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가가 오르면 이거는 금리를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고, 또한 소비도 증가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요인입니다. 반대로 소비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금리는 하락하게 되죠. 투자 역시 투자가 증가가 되면 금리가 상승하지만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자, 정부 지출 있죠.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장에서 돈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양적 완화 정책이 수행되기 때문에 금리 상승하게 되는 요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축국가에 의해서 민간 저축이 감소할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중립적인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자, 상품 수지에 있어서 수출이 흑자가 되면 당연히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요인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인 경우에 상승하게 되면 금리를 상승하게 되는 요인을 가져오게 되고, 금리 하락은 환율의 하락은 금리를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 즉 펀드 매니저도 포함이 되겠죠. 투자자들이 신경 써야 할 그러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극적인 전략입니다. 먼저 금리 예측 전략인 듀레이션 조절입니다.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는 펀드 듀레이션을 늘리고,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는 펀드 듀레이션을 축소하게 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률 곡선타기 전략입니다. 수익률은 채권에 대한 투자자에 의해서, 즉 매수자와 매도자의 세력에 의해서 수익률이 바뀌게 되죠. 일반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수익률 곡선상의 롤링 효과, 즉 5년 이상의 장기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숄더 효과, 즉 2, 3년 단기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타내는 그러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롤링 효과와 숄더 효과를 이용해서 채권의 잔존만기가 축소됨에 따라서 수익률이 하락이 되면 그 하락에 따라서 캐피탈 게인, 자본이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채권 가격에 대한 상승을 추구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벨형 운용 전략입니다. 바벨은 아령이라는 뜻이죠. 이 전략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단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중기 채권은 보유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자, 이 전략은 시장 금리가 있어서 단기 금리는 상승하고 장기 금리는 하락한다고, 즉 떨어진다고 예상이 될 때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탄환형, 즉 분립형 채권 운용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바벨형 그러한 전략과 반대겠죠.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은 보유하지 않고 중기채 중심으로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향후에 채권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예측이 어려울 때 유용하게 쓰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레딧 운용 전략입니다. 자, 이거는 채권에 대한 등급을 가지고 고려해야 될 그러한 전략입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될 때는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서 경기 침체 시에는 주로 안전자산인 국고채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경기 회복할 때는 이자 수익을 위해서 회사채를 늘려가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채권에 관한 소극적 전략입니다. 만기 보유 전략이죠. 예,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투자 시점에서 사전에 정한 그 수익을 그러한 확정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다리형 만기 전략입니다. 채권 투자할 때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즉 보유량을 각 잔존 기간마다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보유 채권이 만약에 만기 상환되면 다시 장기채에 투자함으로써 시장 금리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평준화시키고 적정한 이익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채권 면역 전략입니다. 면역이라는 뜻은 아픔을 치유한다는 그런 뜻도 있죠. 이 전략은 채권 가격 변동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매매 손익과 재투자 수익의 그러한 상충적인 성격을 이용해서 목표 투자 기간 중에 시장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목표 투자 기간하고 채권 포트폴리오의 그러한 두레이션을 동일시하게 일치시킴으로써 그러한 면역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 이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채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되는 그러한 캐시프로, 즉 캐시프로 중에서 캐시인프로, 현금 유입액이 되겠죠. 이 현금 유입액이 향후 예상되는 캐시 아웃프로, 즉 현금 유출액과 동일시하도록, 즉 일치하도록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시장 이자율이 변동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없애버리고 가능한 한 자본 조달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 채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우리는 효율적인 자산 부채 전략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권 투자 전략 중에서 소극적인 투자 전략인 채권 인덱스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채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즉, 펀드 매니저가 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채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추종하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적극적 투자 전략에 비해서 자문료 등이 전략이 돼서 실적 평가의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지수의 수익 성과가 가장 좋은, 즉 최적의 투자 성과를 나타낼 수는 없다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산운용사의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실제로 채권을 운용하면서 세워서 수행했던 그러한 전략이 됐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실제적으로 이 트렌드를 가지고 채권을 운용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 펀드 매니저는 채권 투자할 때 투자 적격 등급인 트리플 B 이상만 검토를 해서 투자를 했으며,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채권 펀드 만기와 채권 투자 기간을 일치돼서 그러한 미스매칭이 없도록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아무래도 기업의 재무 구조를 신경을 많이 썼겠죠. 발행사의 그러한 부채 비율하고 자기 자본 비용을 상세히 꼼꼼히 살펴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의 건전성, 지배 구조의 안정성을 위해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그러한 회사를 주로 발굴해서 투자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현금 확보 능력, 즉 단기 유동성을 체크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주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채권을 투자했던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종착점에 와가네요. 자, 이번에는 채권과 금리와 관련된 그러한 상품에 대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선물이죠. 코리아 트레저리 본드 퓨처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인 KLS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한민국의 국고채에 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는 3년 만기 국제 선물과 5년 만기, 10년 만기가 되어 있습니다. 3년 만기가 가장 일찍 개장을 했습니다. 99년 9월에 개장이 됐고 5년 만기는 2003년 2월에 그리고 10년 만기는 2008년 2월에 개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 선물은 만기를 대 실제 국고채에 대한 실물을 인수도 결제하지 않고 그러한 가격 차이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국제 선물입니다. 거래 대상은 표면금리 5%,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3년 만기 국고채를 대상으로 설계를 했으며 액면가 1억 원을 거래 단위로 하고 있고 결제후는 3, 6, 9, 12월이 되겠습니다. 상장 결제후는 6월 이내에 이익의 결제후를 가지고 있고 가격의 표시는 액면 100원당 원화로 표시하고 있으며 백분율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가 가격 단위는 0.01포인트이고 최소 가격 변동폭은 만원입니다. 그리고 거래 시간은 9시부터 3시 45분까지이고 마지막 거래일은 9시부터 11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최종 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최종 결제일에 있어서 최종 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결제 방식은 차액만 하고 있는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제한폭은 기준 가격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5% 되고 있습니다. 이 선물도 단일 가격에 의한 경쟁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장 8시부터 9시와 그 다음에 최종 거래 이후의 거래 종료 시인 3시 50분부터 15시 45분에 되어 있습니다. 약간 오타가 났네요. 15시가 되겠습니다. 자, 5년 국채 선물입니다. 거래 대상부터 결제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거래 제한폭인 경우에 기준 가격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5%만 차이가 있죠. 다음 10년 국채 선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대상, 거래 단위, 결제월 포함한 결제 방법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가격 제한 폭이 기준가 가격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2.7% 차이 나는 것만 아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권과 금리에 대해서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량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거래에는 물론 채권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주가지수와 관련된 선물도 표시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죠. 거래량이 25만 8,286일 정도 거래량이 많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18016, 104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니 코스피 선물인 경우에는 67,895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선물인 경우에는 훨씬 더 적죠. 4,034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50 선물이 이제 50 계약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거래량이 작죠. 자, 우리가 배웠던
채권에 관한 선물에 대한 거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국채 선물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5만 8,844. 그리고 10년 국채 선물이 65,104. 아쉽게도 중기채인 거를 대상으로 한 5년 국채 선물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과 금리에 관한 선물 상품 중에서 주로 3년 국채 선물과 10년 국채 선물이 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율에 관한 그러한 선물이겠죠. $1 선물인 경우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26만 7,347. 하지만 $1 플리스 선물은 거의 그러네요. 그리고 일본 화폐인 엔 선물인 경우에도 2,890. 유로 선물 273. 변동성 지수 선물이 22. 그렇지만 이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하는 돼지 선물은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직전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파생 금융상품에서 거래되는 그러한 거래의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주로 주가 지수인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져 있고, 채권인 경우에 3년 국채와 10년 국채가 주로 거래가 이루어져 있고, 환율에 대해서는 $1 선물이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3차 시에서 채권에 관해서 전략과 그다음에 채권과 관련된 다양한 파생상품, 그리고 최근에 파생상품 거래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채권에 관해서 1차 시, 2차 시, 3차 시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 다소 부족한 내용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수님께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이나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걸쳐서 수강하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